안녕하세요. WWF 세계자연기금입니다. 지구를 위한 목소리 대담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F는 지난 9월 10일 전 세계 동시에 지구생명 보고서 2020을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언제든지 WWF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WWF의 대표적인 보고서로서 지구생명 지수라는 수치를 이용해서 생물 다양성의 증감 추세를 알아보고 지구의 건강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척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년 전에 비해서 상태가 악화됐다고 해요. 얼마나 악화됐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대담회에 앞서서 WWF 한국본부 홍윤희 사무총장님께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감염병의 확산이 국가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다른 야생동물을 중간 숙주로 거치는 과정에서 변이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연 파괴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또한 밀무역으로 인해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난 것이 이유라고 과학계에서 분석합니다. 서식지의 파괴와 같은 토지 변화는 야생동물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보호는 야생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구생명 보고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WWF는 1970년대부터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의 변화 추이를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2년마다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지구생명 보고서는 WWF의 대표적인 간행물로 리빙 플래닛 인덱스, 즉 지구생명 지수를 통해 생물 다양성 상태를 측정합니다. 지구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현 시스템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 인류 건강과 생존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 지구생명 보고서 내용은 자연이 한계 상황에 거의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SOS 신호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에 있는 인간 생명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생물 다양성이 전례 없는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상 얼지 않은 땅, 즉 부동 지표면의 75%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대부분의 해양이 오염되었으며 습지의 85%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생물종 개체군 규모의 변화는 생태계 전반의 건강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지구생명 지수는 1970년부터 2016년까지 5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68%, 즉 3분의 2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심각한 생물종 개체군 규모의 감소 추세는 현재 생태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020년 보고서에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의 지역 구분에 따라 지구생명 지수를 나타냈습니다. 각 지역의 육상 및 담수 생물종 개체군의 변화 추이는 각 IPBES 지역에서 발견된 개체군 수에 따라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열대 지역의 생물 다양성 94% 감소는 전 지역 중 가장 충격적인 감소율을 보여주고 아시아 태평양 역시 65% 감소로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생물 다양성 감소의 주요 요인별 비중은 조금씩 다르지만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훼손, 그리고 생물종의 과잉 이용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 외래종 침입 및 질병, 오염, 기후변화도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담수의 지구생명 지수는 담수에 서식하는 944종 3,741개의 개체군의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약 3분의 1에 달하는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담수 서식지의 야생동물 개체군 크기는 평균 84% 감소했습니다. 이는 1970년부터 매년 4% 감소한 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양쯔강에서 산란하는 철갑상어의 경우 수로를 막는 대공사로 인해 1982년부터 2015년까지
개체군의 97%가 줄었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식물 상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전체 식물종의 5분의 1 정도가 멸종 위기 상태이고 포유류, 조류, 그리고 양서류를 합친 것보다 2배가 높습니다. 식물은 모든 육상 생태계의 구조적 생태적 토대이며 지구 생명체를 지탱하는 근간이지만 우리는 식물과 토양이 지구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데이터에 국한되어 연구가 되었지만 곤충의 개체군과 분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물 사체나 식물을 먹어치우고 분해해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 큰 역할을 하는 곤충 역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위적인 교란이나 토지 이용 변화가 계속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곤충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0년 현재 우리 인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 경제 성장은 우리 세계를 몰라보게 변화시켰고 건강, 지식, 그리고 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시스템과 자연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면서 얻어진 것입니다. 가치관이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 변화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 생명 지수에서 관찰된 급격한 생물종 감소에는 여러 가지 동인이 있으나 주요 원인은 서식지 파괴와 남획과 같이 인간이 식량을 확보, 생산, 소비하는 방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류가 어디에서 어떻게 식량을 생산하는지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전 세계 산림 파괴의 약 80%가 농업에 의한 것이고 담수의 약 70%가 농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할 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발생합니다. 농경지의 52%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류의 활동과 토지 사용으로 인한 생태 발자국 지수입니다. 인류의 현재 생활 방식은 지구의 재생 능력의 1.6배 이상을 초과하며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비 증가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천해에서 심해에 이르는 바다 전체가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 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획과 육상 및 해양 기인 오염, 그리고 연안 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토지 이용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렸을 때 더욱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와 자연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야생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류의 삶과 건강의 모든 측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연, 생물 다양성에 의존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은 인류의 건강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과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 출현의 원인은 환경 파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훼손되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감염병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팬데믹 및 전염병의 약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식량이 되어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간접적으로는 다양한 생물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경제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앞으로 10년간 인류를 가장 크게 위협할 요인을 조사하여 세계 위험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20년대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 요인 상위 5개 모두 환경 관련 위험이 꼽혔습니다. 극한 기상 현상,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감소, 그리고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재난이 언급되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자연의 수용 능력과 기상 이변에 대한 농업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식량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와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연의 회복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회색선과 같이 지속적인 생물 다양성 감소가 이어지게 됩니다. 녹색선은 보존활동 노력만으로는 2050년 이전까지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를 크게 반전시키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노란색 모습처럼 2050년 이전에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적극적인 보존 활동과 함께 인간의 생산과 소비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노란색이 WWF가 지구 생명 보고서를 통해 다시 강조하는 회복으로의 전환, Bending the Curve 모델입니다. 2030년까지 회복의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목표를 가진 자연과 인류를 위한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WWF는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New Deal for Nature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시민들에게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자연 파괴를 막고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 함께 New Deal for Nature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Together possible.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생명보고서 2020에서는 지구생명지수가 68%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식량 그리고 에너지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여러 시나리오 모델링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비전으로 2030 생물다양성 회복으로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보고서를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발표 들으신 분들 굉장히 먼 얘기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의 이야기라는 그 점을 알게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먼저 부경대학교 김수함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국제협력에 힘써 오셨고 최근 여러 국제기구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수용력 프로그램을 이끌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연세대학교 정태용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경제학자로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챕터 총괄 주저자로 활동하시는 등 기후변화, 에너지, 지속가능 발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인 대담회를 시작을 해볼 텐데 LPI가 68%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줄었다, 훼손됐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먼저 LPI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죠. LPI는 시간 경과에 따른 어떤 개체 수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생물 다양성의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약 174만 종 정도가 등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실제로 6만 5천 종 정도가 척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척추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6만 5천 종 중에 3만 1천 종 정도가 어류이고 포유류도 5천 종이 좀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많은 종 중에서 실제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인구수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대개 6%에서 7% 정도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강 한 4천에서 4,500종 정도, 개체군 수로 따지면 약 2만 1,000 개체군 정도가 됩니다. 이들이 지구 곳곳에 살고 있는데
육상 생태계도 살고 있고 해양 생태계도 살고 있고 아니면 담수 생태계도 살고 있습니다. 이 각 생태계에 살고 있는 개체군의 변화를 우리가 보고 평균 낸 것이 이 LPI 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68% 0.68이라고 하는 것은 1970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평균 개체수의 감소가 68%로 줄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68%의 감소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종들이 68%가 감소했거나 사라져버렸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상으로 통계를 뽑은 종류의 생물 중에서 평균적으로 개체군의 수가 68%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물 종이 사라지고 개체수 군이 작아졌다. 뭐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한데 이게 사람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인간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인간과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 인간과의 관련을 따지기 전에 사실은 지구 시스템에서의 변화가 먼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지구상에는 뭐 하늘, 땅, 바다가 있죠. 학문 용어로는 뭐 지권, 수권, 대위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곳곳에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물권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생물 중에서 이 사람이란 존재, 이 호모사피엔스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지난 200년 동안 그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지능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인지가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산업활동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근데 이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속도가 지금 너무 빨라져 갖고 인간의 지식이 과연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걸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생태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어떤 시점에 해야 될 것인가 그것조차 명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변화의 속도를 줄이고 변화의 속도를 줄임으로써 이 지구 생태계를 예전 상태로 복원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구의 어떤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정부 기구나 국제기구나 아니면 민간인 그리고 기업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간은 자연 생태계 내 한 일부이기 때문에 그 자연 생태계 서비스의 측면에서 인간은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 얘기 진행되는 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그 생물 다양성의 훼손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제가 경제학을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활동 중에 경제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활동 중에 생산을 하는 활동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노동력도 필요하고 기계도 필요하고. 근데 그 중에서 뭘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게 우리 자연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석탄도 자연 자원이고 또 책상을 만들 땐 나무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까지 인간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대량 생산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은 우리한테 뭔가 필요한 자원을 항상 주는 존재로만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써도 되는.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저희가 자꾸 자원의 고갈을 얘기하잖아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사이언스나 이제 과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경제적으로 오면 그렇게 인식하는 건 아니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경제 활동에서 나한테 그냥 무한정 줄 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계속 무한정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경제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생물 다양성의 훼손이라든가 말씀하신 여러 생물종들이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인간 시스템에서 자연으로부터 얻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경제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기 시작하고 당연히 그래서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정 교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첨언을 한다면은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생태계가 균형 있게 잘 안정된 상태로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생존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태계에 먹이사슬이라는 것이 있지요. 먹이사슬이라는 것은 뭐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먹고 또 최상위 생태계 생물이 육식동물을 잡아먹고 하는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태계가 파괴가 되었고 중간에 한 요소가 없어지게 되면은 잘못하면 그 위의 생물체들이 다 굶어 죽게 됩니다. 이럴 때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다양하다면은 없어진 것이 생기더라 하더라도 다른 것을 대체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이 많아지면 생태계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1990년대 이후에 학자들은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생태계 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생태계 서비스를 보통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인간에게 어떠한 재화적인 이득을 주는가 하는 그런 재화적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면서 우리 인간이나 생태계가 지구 전체가 어떻게 기후가 조절되고 그것이 없으면 생물들의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조절 서비스의 기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화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구생명 보고서에서 강조되는 생물 다양성의 감소라든지 생태계 서비스의 악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태계 환경이 바뀜으로써 이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를 우리 후손들이 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는 의미에서 지금 현 세대에 우리들이 노력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참 깊게 와닿는데요. 또 최근에 저희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산불이나 이런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심각하게 더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기후변화하고 기후위기하고 이런 생태계의 어떤 훼손,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예,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이게 인과관계가 나쁜 방향으로 악순환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저희가 기후변화 저희로서는 이제 아주 이상 기후 현상들이요. 그러니까 올해 장마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장마라는 말보다는 아마 이제 우기 건기로 얘기해야 되는 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뭐 거의 2달씩 장마가 지금 지속된 것 같은 이제 이런 현상들 또 아까 산불 얘기하셨습니다만 호주에서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지금 산불이 생겼고 지금 캘리포니아 지금 이루고 있는 것들이 온도가 상승되면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건조해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산불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지금 거기 있는 생물들은 다 지금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게 악순환이 돼서 우리 인간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이상 기후 현상들, 뭐 플러딩, 홍수 같은 거, 산불 같은 거, 가뭄 같은 거로 인해서 생물들의 손실도 늘어나고 생물들의 손실로 인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생태계 서비스 중에 어떤 그 조절 기능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또 기후가 바뀌는 이거를 더 촉진시키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가 아니라 벌써 이미 이게 이제 이 인터랙티브하게 이 영향을 미치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거는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악순환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고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지구의 역사에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 혹은 기후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하기, 간빙기 다 기후변화의 영향이죠. 문제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기후변동의 문제는 이 스피드에 있습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기후가 바뀌고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간빙기와 빙하기 시대의 지구 평균 온도 차이는 단지 5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100년 사이에 온도가 한 1도 정도 올랐었고 앞으로 21세기 말에도 약 1.5도, 2도 그 정도의 기온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라면. 이럴 때 단지 200~300년간의 짧은 시간 내에 기온이 3, 4도 올라간다 생각할 때 그 영향이 어떠한 재앙으로 우리한테 닥칠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활동 이후에 이산화탄소 방출로 인해서 많은 그 기후변화를 유발시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상에도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났지만 해양의 경우는 상당히 더 심각합니다. 해수가 산성화된다거나 아니면 해수에서 산소가 녹아있는 양이 줄어든다거나 해서 해양 생물들의 존폐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WWF에서 강조하는 어종은 야생동물입니다. 해양의 어류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수산물, 그 해양에 있는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을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보존하지 않으면은 바다에 있는 야생동물까지도 육상에 있는 야생동물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이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이 농경지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식량을 얻기 위해서 농경지를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그 안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보통의 경우 서식처의 반이 줄어들면은 그 안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들의 수가 10%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0%가 사라지게 되면은 야생동물의 수가 반 정도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존의 그 훼손이라든지 그런 지역에서 이것이 현실화돼서 나타날 텐데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도 이렇게 자꾸 우리들이 어업 활동을 하면서 서식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야생동물들이 남획과 더불어서 야생동물들의 서식처가 점점 사라져서 결국 우리들의 식탁에 오르는 식탁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는 굉장히 빈약한 상태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연을 원상태로 다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 이런 악영향을 늦출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구생명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회복으로의 전환, 밴딩 더 커브라는 이니셔티브를 좀 설명을 하면서 생물 다양성의 훼손을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하는 그런 식으로 반전을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 편안한 환경 속에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 모든 인류의 꿈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지구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기업들도 역시 자연 이용만 하지 말고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해야 될 테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단 이 환경 보호 내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발자국을 줄이도록 노력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생태계 발자국이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떤 공산품을 생산을 하거나 우리의 활동이 생태계를 파괴했을 때 그것을 원상태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걸 학자들은 어떤 토지의 개념으로 환산을 하지만 결국 생태계 발자국이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상태로 자연 회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각 시민들의 사고방식이 절약을 하고 낭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사실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행동에서 다르게 완벽한 행동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개인 활동 속에서 그것이 반영될 것이고 우리가 조직되어 있는 뭐 학교나 회사나 아니면 그 다른 서클에서 그런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어떻게 이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확산되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확산을 가속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는 단체가 저는 NGO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민 환경 운동이 중요성을 개인한테 일깨워주고 그러한 환경이 우리 후손들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정부 당국자들한테 더 강조시키고 그래서 정부의 조치가 이 지구 환경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의 환경, 지구 환경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게 되겠죠. 예, 저 조금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아까 저희가 첫 번째 논의했던 이제 생물 다양성, 뭐 기후 변화, 이제 이런 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학의 영역이고 자연의 영역에서 지금 인간이 열심히 뭔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인간의 시스템 내에서 보면 아직 이런 그 생물 다양성이나 기후 변화 얘기가 저희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지구 시스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탐구를 하고 찾아내고는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경영 활동을 하는 데도 있고 뭐 정부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NGO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시스템 안에 아직 이게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그 산업혁명 이후에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전기를 쓴 거는 100년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기는 굉장히 당연한 거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근본적인 우리 의사결정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일단 그럼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각 구성원들의 그 역할 뭐 그게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인간 시스템, 특히 경제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 변화라든가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거는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제 공공재라고 하는데요. 이 퍼블릭 굿이 이게 우리나라 안에 서울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 차원에서의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뭐 하나 해갖고 이게 바뀔 거냐라는 생각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공공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공공재는 나 하나 해서 뭐가 될 거냐가 아니라 나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엄청난 영향을 줄 거다라는 그런 인식의 전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각 의사결정 시스템들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제 그게 저는 힘들고 더디겠지만 조금씩 시작해야 되는 그런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WWF가 매 2년마다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이런 그 지구 차원의 보고서는 그 경고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런 의사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점점 다가가서 내 의사결정에 반영을 해야겠구나 하는 단계까지 그래야 새로운 어떤 변화의 단초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물 다양성 훼손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가장 많이 훼손되는 그런 분야가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식량의 공급 문제, 식량이 어떻게 공급이 되고 인간은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아까 그 전기처럼 에너지 공급 문제, 혹시 이게 지금이랑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물론이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간 시스템 내에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자연에서 뭔가 얻어서 우리가 쓸 만큼 쓰고 또 다 쓰면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순환이 돼서 나한테 다시 오는 그 마지막이 미싱 링크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 시스템은 자연에서는 당연히 없고 내가 뭘 만들어서 쓰고 난 다음에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필요하면 또 다시 자연에서 얻고 이런 건데 이 처음에서 끝이 사실은 이게 같이 연결이 돼서 순환이 되는 그 마지막 연결고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식의 변화가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출발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순환 경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인간의 발전 경과를 봤을 때 사실 우리는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우리의 식량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과학과 기술이 발전돼서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현재 인간의 능력이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만들어진 생산물을 어떻게 적시에 배분을 하고 또 배분된 식량들을 우리 인간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절약을 하고 하는 그런 보완 조치가 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구수가 적정한 우리 인류가 만든 농산품을 가지고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체제 내에서 이러한 이게 소비도 줄이고 효율도 높이고 적당하게 배분도 되고 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낭비가 없어지고 자연에 대한 낭비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산업 활동이 과도한 산업 활동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될 테고 생태계가 서식처가 보호되면은 생태계 생물 다양성이 당연히 높아지고 그래서 생태계 인간 사회가 좀 더 안정된 상태로 갈 수 있겠죠. 교수님 말씀 조금만 보완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저는 총량 우리가 인간이 필요한 식량의 총량 그게 고기가 됐던 곡식이 됐던 는 그렇게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공급되는 과정에서 분배되는 과정에서의 불평등으로 인해서 잘 사는 쪽에는 너무나 많이 가고 못 사는 쪽에는 상대적으로 덜 가서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 발전 지수라 목표라고 하는 것의 1번이 이 포버티 뭐 2번이 식량 이런 얘기로 돼 있는 이 분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납니다만 지금 이제 선진국 영국의 음식물의 한 20-30%는 버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도 물론 로스가 있지만 마지막 소비 최종 단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그렇게 많은 반면 지구의 어디는 모자라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데 분배 문제에서 불평등이 생기고 이거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생산이 아니라 이 분배나 소비 행태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또 효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신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좀 새롭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변화, 이 심각한 악화 옐로를 겪고 있는 우리 지구 상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빠지는 그걸 최소한으로 늦추려면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건 지금 당장 우리 모두 해야 된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 저희가 이 대담회에 앞서서 후원자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았는데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이제 걱정이 됐던 게 아무래도 이 자연 보전은 이 경제 성장과의 마찰을 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게 전 지구적으로 본다면 개발도상국들 그리고 이제 국가 간으로 들어오면 이 자연 자원으로 생계를 잇는 1차 생산자들 과연 이들과의 어떤 합의가 가능하겠냐 이런 냉소적인 그런 시선이 좀 만만치 않은데요. 이에 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저희는 환경에서 그 환경 쿠즈넷 커브라는 게 있는데요. 쿠즈넷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제 환경이 파괴되는 거는 경제 성장이나 경제 개발, 경제 소득하고 굉장히 관계가 밀접한데 초기 단계에는 경제가 환경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면서 환경에 대한 부담을 높이면서 경제 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고 서구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잘 살아지면 그게 아니고 환경의 질이 우선이 되고 그래서 이게 소득하고 환경하고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고 그거는 이렇게 U자를 거꾸로 해놓은 저희는 이제 인버스 U라고 하는 이런 모양이 된다. 그게 이제 환경 쿠즈넷 커브라는 건데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커브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요새 개도국들은 못 살고 힘들긴 하지만 지금 환경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들 30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환경을 이렇게 계속 파괴하면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게 기술하고도 관계가 있고 의식하고도 관계가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하고 경제가 양립할 수 없는 서로 상충되는 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많은 국제사회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특히 뭐 여기 WWF 같은 국제적인 환경 NGO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못 살지만 초기 단계에서 빨리 환경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길게 놓고 봤을 때 잘 사는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그리고 저희 같은 나라가 개도국한테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훈은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하지만 한국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왜냐? 한국은 경제 발전에 굉장히 성공한 나라지만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렇지만 그 대가로 저희가 지불한 환경에 대한 비용은 엄청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살아지고 나니 저희가 지금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가지 마라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같거든요. 그러니까 개도국들이 뭐 꼭 저희 나라뿐만 아닙니다. 이 지금 근대화에 성공한 많은 서구도 마찬가지인데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해서 초기 단계에서 환경에 많이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아닌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투자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이만큼이다 할 때 우리 후손들이 우리와 같이 못 누리고 한 20% 덜 된 80%만 누린다 하면은 이럴 때 우리는 우리 후손들은 기후세를 20% 부담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세 20%가 아마 지구 전체적으로 봐서 나온 수치일 테지만 이 지금 각국에서는 이산화탄소 절감을 방출을 줄이면서 이 기후를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줄이려는 노력은 대개 1%에서 각국 경제 규모의 1%에서 3%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3% 결국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굉장히 망설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를 투자하면 20%의 기후세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까 이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도 줘야 되겠고 또 기업들도 환경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기후세에 대한 문제는 뭐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이나 정부나 차별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지구 환경 보호나 우리 생태 환경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그 어떤 생활 철학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환경 보호를 해야겠다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저는 이 풀뿌리 환경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보편화되어야 되고 이것을 보편화하는 데는 역시 NGO의 영향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러한 NGO의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가령 미국에서는 이 어떤 해양 관련 하여튼 뭐 자연 자원 관련 과제를 할 때 약 10% 정도는 이 아웃리치 활동,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위한 교육 활동이나 홍보 활동 아니면 그 사회에서 이러한 활동을 자기네 과학자들이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사회에 어떠한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활동비로 약 10%를 책정을 해 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수가 우리 선생님들이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과제에 의무적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반인들이 이 자연 보호 활동, 환경 보호 활동에 더 많이 접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어떤 이러한 조치를 좀 강하게 좀 환경 보호에 대한 위기감을 좀 느껴갖고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학계에서의 어떤 그 연구자들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사실 전 지구와 인류를 생각하는 연구 활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자기 앞에 떨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기는 쉽지 않지만 조금 더 학자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를 좀 더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구성원들, 각 그 입장에 처한 그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어떤 활동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어요. 먼저 국제적인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제 간 협의체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회자님 저 소개할 때 이제 IPCC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제적인 노력 중에서 제일 필요한 게 저는 그 과학에 근거한 사이언스에 근거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금 학자들이 각 분야에서 어떤 기후변화나 생물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그런 걸 같이 공유하고 이런 노력들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나 국제협력 중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게 내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의사결정 영역 안에 들어왔을 때 국가나 기업이나 그 주체들에 따라서 이거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 혜택보다는 이거를 내가 같이 공유함으로써 내가 잃어버려야 되는 많은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기구도 저도 뭐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국제 뭐 원조를 하고 하는 기관에도 있어보고 했는데요. 그냥 자기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같은 것들을 달성을 하려면 우리 얘기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에너지를 하고 있다면 에너지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 잘하는 것만 보지 이게 식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쪽 해당 주민들한테 생물의 뭐 환경을 이런 것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분절돼 있는 국제사회의 여러 노력들이 굉장히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서로 자기가 뭐 경쟁하는 것도 있고 협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의 국제기구라는 것이 이제 유엔이나 지금 말씀드린 그런 개발은행이나 이런 정부가 관여된 게 있고, 또 WWF 같은 NGO도 있고, 교수들 뭐 아카데믹한 그룹도 있고 한데, 이게 너무 이렇게 분절돼 있어요. 이게 이거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체제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해서 하나를 만들면 되는데, 자기만 잘하는 게 돼서 협력이 잘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 교수님이 어떤 그 과학 지식 기반 하에 국가의 정책이나 세계의 활동 방향이 정해져 된 데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 과학 지식 기반의 어떤 정책의 중요성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새로 대두되고 있는, 뭐 새로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방법일 텐데, 아까 시민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자연 환경,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정부만이 할 일이 아니라 시민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시민이 어떻게 정부를 푸시를 할 수 있는가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하는 많은 얘기는 소비자 기반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소비자가 어떤 기업이 만들어낸 생산품에서 그 생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기업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거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시민 운동이 아마 이제는 좀 더 활동적으로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 정부는 어떤가요? 우리 정부 잘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최소한 정부를 뭐 비판하려는 것보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과학 기반의 정책을 펼치는 데는 어느 정부나 모자랍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 뭐 보기 나름입니다만, 과거 한국 정부를 이렇게 봤을 때 환경에 대한 이제 상호작용이긴 하겠지만, 교수님 말씀대로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많이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좀 이렇게 발전돼 왔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정부의 역할,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저희가 다루는 문제가 그 태생적으로 그 세대 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다음 세대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거든요. 이제 저희 인터제너레이셔널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특히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분에서의 접근 방법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나쁘다.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자. 그래서 들쓰게 하자. 아니면 여기다가 뭔가 다른 페널티를 주자. 아니면 가격을 만들어서 뭐 배출권을 서로 거래하게 하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냐면요, 가격을 높여서 그거에 대한 수요를 자꾸 줄여나가게 해보려고 하는 일종의 페널티. 너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정부니까 조정을 하려니까 좀 벌을 주겠다, 이런 어프로치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을 바꾸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세대 간의 문제인데, 지금 네가 그런 거를 줄이는 역할을 하면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되는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용어로는 회피 비용이라고 합니다만, 이 회피 비용을 이제 우리가 혜택으로 생각하니까 지금 당장 지금 세대가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이렇게 디스인센티브가 아니라 그런 거를 장려하는 시스템 쪽으로 가면 훨씬 더 기업이나 다른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벌 받는 것보다는 상 받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학생이든 누구나. 그래서 이 시스템, 신호를 주는 방법을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상을 주는 거로 시스템을 바꿔보는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스템의 변환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정부가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다른 경제 주체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기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정부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그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규모 굉장히 커졌죠. 뭐 과거 6.25 전쟁 때는 굉장히 못 살던 나라였는데 70년 만에 세계 10몇 위의 경제국이 됐습니다. 우리의 시민 의식도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방면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처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과학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 환경 분야. 예. 그래서 저는 국제 회의 내지는 심포지움을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나라에 비하면은 이 지구 환경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갈 때 얼마나 많은 한국인 과학자들이 초빙되어 가느냐,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또 키노트 스피커로 가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경제가 개발 지향적인 경제에서 떠나서 우리의 인간의 삶에 좀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면 이 지구 환경 아니면 생태계 보호라는 그러한 학문 분야도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 주체 말씀해 주시면서 특히 이제 시장이 바뀌기 전에 정부가 어떤 신호를 주는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는 걸 기다리는 동안 이제 기업과 금융 이렇게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어떤 식으로 좀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단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기업은 저는 정부보다 더 단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나 뭐 의사결정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기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수명이 너무 짧아요. 내가 단기적인 성적을 못 내면 바로 다음 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초단기적인 의사결정 상황에서 그런 구조 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대 간의 결정이라는 건 적어도 30년인데 이런 결정을 하게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고요. 정부도 지금 우리 정부는 임기가 5년 대통령제이니까 이 정부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런 30년, 20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의사결정의 그 시간 타임 스팬이 굉장히 작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거를 갖고 기업이나 금융은 그 조건 하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뭐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발전을 계속 하느냐 마냐 그거 갖고 수출입은행이 금융을 해주느냐 마냐 이제 굉장히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시점에 우리나라 그린 뉴딜 한다고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몇 년에 계약이 있었고 결정을 내린 거니까 그걸 안 했을 때 생기는 단기적인 손해.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로 시행하는 기업들이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국제사회에서 받는 평판, 그다음에 그 다음 라운드에서 이제 사업을 할 때, 이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업이냐, 아니냐가 그 다음 단계에서 기업의 경제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ESG라고 하는 그 기업의 환경이라든가 사회라든가 기업 지배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 돈을 빌려와야 되는 그 구조가 달라지고 하는 이제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길게 30년 안 보더라도 기업도 자기네가 돈을 금융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급격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고 있는 아주 단기적인 의사결정에 집착하고 있는 이런 관행을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잘하는 기업도 이게 10년, 20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뭐라고 하기 이전에 기업은 존망의 문제, 서바이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빨리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기업이 먼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조건을 빨리 만들어주고 그런 기업한테 저는 더 좀 상을 많이 주고요. 내가 정한 기준을 못하는 기업을 자꾸 우리는 때려요. 벌을 자꾸 주는 시스템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좀 잘하는 기업에 조금 더 이렇게 잘하는 쪽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바꿔서 이런 변화된 환경을 빨리 만들어 준다면 저희 기업들은 굉장히 그런 그 글로벌 여건이나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이고 그런 걸 해야만 살아남아 왔던 기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얘기를 하지만 우선 정부가 그런 역할이나 그런 조건들을 먼저 빨리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시민의식 변화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 미리 받은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 뭐 해야 돼요? 네. 근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 제가 집에서, 직장에서 지금 바로 제가 어떤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가 하나고 또 하나는 개인이 노력한다고 이게 되겠느냐? 어떤 제가 뭘 어떻게 하면 구조적인 변화에 한몫할 수 있을까요? 이런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뭘 해서 변화를 줄 수 있을까는 건 생각에 그걸 이렇게 뒤집으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 하나 빠지면 굉장히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로 바뀌면 나 하나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기여를 할 거냐의 그건 생각의 차이고요. 개인의 행동의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게 뭘까? 역시 어떤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동 변화를 갖고 왔을 때 제가 너무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어떤 앱인데요. 내가 걷기를 막 하면은 그거 막 쌓아갖고 뭐 커피 한 잔 주고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젊은 사회적 기업을 하는 친구인데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활동에 대해서 각 개인은 이게 과연 그런 건가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도.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내 소비 활동에 대한 그런 것들 그 앱을 하나 만들어서 네가 이 물건을 사면 뭐 아까 뭐 탄소 발자국이나 환경 발자국이 어떻고 뭐 저걸 사면 어떻고 뭐 비교하게 아무튼 내 행동에 대해서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대단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도 창의적이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작지만 나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작지만 내가 어떤 꼭 금전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좀 가시화될 수 있다 그러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이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인 우리 젊은이들 WWF 코리아에서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 일이 하나가 더 생겼어요. 뭐 전반적으로 요새 젊은 분들은 저희가 젊었을 때보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환경에 대한 미래는 그다지 어둡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의식 자각으로 모든 활동이 더 빨리 개선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한 의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뭐 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이런 환경 보호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가치가 더 높아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는 이런 환경 보호에 투자하는 비용이 있을 때 그것을 세금으로 삭감을 시켜준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병행되어야지 시민 활동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속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게 주어진 마지막 질문이 NGO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였는데 여쭤보기가 무서운 게 너무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WWF 코리아의 활동 방향 중에 하나로 지금 WWF 국제 기구에서 지구 생명 보고서라는 것을 출간을 하잖아요. 전 지구적인 변화도 좋지만 당장 우리한테는 우리 한반도의 그 지구 생명 보고서가 더 절실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WWF 코리아에서도 한반도 지구 생명 보고서 혹은 한반도 지구 생명 지수, 그런 것을 개발해내려는 노력을 시도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 NGO의 역할은 좀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NGO 스스로가 뭔가 우리는 WWF니까 우리 미션은 이거고,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있죠. 근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아까 그 SDG 지속 가능 발전 골이 17개가 있는데, 이게 각 목표마다 어떻게 되는 것 같아도 이 17개 골은 같이 움직여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움직여 가려고 하니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충돌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WWF가 환경 얘기를 주로 생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여기 아까 에너지 얘기도 하셨고 물 얘기도 있고 뭐 또 우리 식량 얘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각자 자기 걸 하는데, 이 NGO라는 데가 약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넥서싱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그 접착제 같은 역할, 물론 자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NGO의 역할이 조금 왜냐하면 정부가 부르는 데는 좀 불편해서 안 갈 수 있어도, 또 NGO가 정부도 부르고 전문가도 부르고 뭐 기업도 부르고 하면은 좀 같이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NGO한테 바라는 거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아까 자꾸 저는 이제 세대 간 얘기하지만 저도 이미 어느새 이렇게 이제 나이 많은 세대가 돼 버렸는데, 젊은 세대하고 나이 많은 세대들하고 만남을 마련하게 해 주는 것도 저는 NGO가 해 주는 게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접착제 같은 역할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 교수님께서는 접착제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매개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 시민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정부의 방침보다는 시민들이 만든 기구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의식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정부와 개인의 활동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역시 시민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WWF 코리아가 이러한 활동을 오늘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운동이 한국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우리 후손들이 좀 더 아름다운 금수강산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문제점 잔인하게 한번 파헤쳐 봤고요. 또 해결책 한번 논의해보고, 또 각 스테이크홀더들, 이해관계자들이 각각의 입장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끝으로 혹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교수님부터 한번 마지막으로. 네, 충분히 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모든 사회 조직이 마찬가지인데,
과연 어떠한 우리 행동을 할 때 탑다운이 좋으냐, 바텀업이 좋으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두 방법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경 보호에 관한 이 각자 개개인의 의식이 모아져 갖고 그러한 것이 하나의 커다란 운동으로, 환경 운동으로 나아가는 이 바텀업 방식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성숙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라고 하시니까 저희 세대가 뭘 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음 세대는, 저희 다음 세대들은 저희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되는 것들은 좀 반복하지 마시고 조금 저희보다는 환경 부분에서 저희 세대가 또 저희보다 조금 앞선 세대가 한국의 그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경제라는 거를 이렇게 많이 그 일으켜 놓은 세대라면 저희 다음 세대는 한국의 환경 의식이나 환경의 수준이나 환경의 상태를 지금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훨씬 더 좀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면, 그러면 한국이 계속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음 세대에 훨씬 더 많은 기대를 해보고요. 네, 그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연말에는 또 얼마나 다사다난했다고 말들을 할까요? 코로나의 산사태에 그 어느 때보다 심했던 장마나 폭염까지 이제 이게 나한테 일어나고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덧 익숙해지고 잊혀질까 봐 두렵습니다. 자연보전은 윤리적인 의무나 감성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존의 이야기죠. 오늘 들으셨던 이야기, 지금 드셨던 생각들, 이 방송 끝나고 가까운 지인이랑 함께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창에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